그분의 진면목은 권력과 돈의 교집합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 하시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고마트레이드에서는 이 이사의 측근 계좌 20억 가까이 지원했고 증가할 수 있는 통장기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미국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 왜 들어보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화천대유 특혜 언제부터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얀센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에 대한 계획을 좀 더 빨리 결정해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숨이 가쁘거나 숨 쉴 때 통증이 있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고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고 실신 등이 생기면 그때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의 성장세를 관리하며 한정된 대출 재원을 전세금 마련과 같은 실수요 자금에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되면 여름에 비해서는 감기 환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감기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는 말 그대로 이재명 국감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벼르고 있던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고 몰아붙였고 이재명 후보 준비한 손팻말로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면서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논란으로도 연결됐는데 잠시 뒤에 정리해드리고 나이트 포커스에서 오늘의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네. 국회 국감장을 취재한 부장원 기자 보도로 뉴스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청 국정감사가 시작하자마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바로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이라고 몰아붙였고 이 후보도 곧바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분. 그러나 그분의 진면목은 권력과 돈의 교집합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 하시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둑을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민간 이익을 제대로 환수했느냐, 이재명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느냐를 두고도 양보 없는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익의 일부를 취득하셨거나 취득 예정이시라면 도덕적 책임을 지시고 후보님 사퇴하기 의향 있으십니까? 그 민간 사업자 내부의 이익을 나누는 그 설계를 말하는 것처럼 호도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거를 야당의 파산 공세에 민주당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비리에 엮인 그런 전인들하고 다르게 그 부동산 투기 세력과 싸워서 5천억이 넘는 개발 이 공익 환수를 해내셨죠. 돈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구속된 점 등에 대해서는 수치스럽다면서 사과했지만 측근설에는 분명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측근이 관여한 정황이 나오면 후보에서 사퇴하겠느냐는 공세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되면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특검은 시간 끌기용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얼마든 계좌 추적하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명박 지금 대통령이 왜 영어의 몸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중에 한 사건이
삼성전자가 이른바 소송비 대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경찰, 검찰 이 압수영장 필요 없이 제가 계좌 추적 다 조회 동의합니다. 저는 뭐 6개월에 한 10통씩 받습니다. 계좌 조회했다고. 얼마든지 하시라는 말씀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여당 대선 후보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초유의 경기도청 국정감사 후폭풍은 당분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국감장에서 조폭 연루설에 아수라 영화까지 들고 나와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선 후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치열한 기싸움 속에 국정감사장 안팎에는 고성과 함께 소란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결정적 한방을 준비했다며 국정감사 질의 순서까지 앞당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진술서와 돈다발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직폭력배에게 20억 원을 받았다는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코마트레이드에서는 이 이사의 측근 계좌 20억 가까이 지원했고 증거할 수 있는 통장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 어쨌든 공익 정의야 다 들어보세요. 질의 내내 헛웃음을 터뜨리던 이 후보는 이러니까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하는 거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주고 이게 기선 제압을 위한 소품들도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화 아수라의 한 장면과 이 후보 발언을 편집한 영상을 틀며 압박했고 성남시는 대장동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당장 자금 200개만 있으면 바로 찔러볼 수 있어 나도. 자,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시는 분이 이재명 지사님이시고 또 실무자는 유동규다. 이 후보는 반박 논리를 담은 손팻말을 준비해와 답변 때마다 꺼내들었습니다. 70%가 넘는 4,384억 원을 환수해서 이 민간개발업자 목은 1,770억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2017년 6월에 화천대유 진짜 주인이 누구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속에 거친 표현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고문치사, 정치사가 아니라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질의 내내 고성과 거친 말이 오간 국감. 경기도청 앞에는 이 후보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한데 몰려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공세와 이재명 후보의 역공이 맞물린 이번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난타전 양상이었습니다. 양측은 모레 열리는 마지막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자, 그런데 김용판 의원이 국감장에 들고 나왔던 돈다발 사진, 실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면책특권 제한을 거듭 강조하면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 사진이 언제적 사진이냐면요. 시장님도 아니었던 2018년 11월 21일자 저 조폭이라는 사람이 내가 사채업에서 돈 벌었다고 렌트카 사채업을 통해서 돈 벌었다고 띄운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그러네요. 이게 올린 사진이. 네? 사실이 아닌 게 사실처럼 이렇게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면책특권 저는 제한하는 게 제 목표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면책특권을 명백히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하는 경우는 처벌하고 배상 책임지는 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 그야말로 대장동 이슈로 여야가 격돌하고 있죠. 특히 여당 측에서는 대장동 관련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중심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빼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수사 제대로 했으면 이거 다 공중분해 됐겠죠. 세 번째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공개발을 경기 성남시가 추진할 때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정해가지고 막지 않았으면 공공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들은 공중분해가 됐겠죠. 네,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등장인물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들과 묘하게 겹치는 데다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대출 사건으로 당시 최악의 금융사건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천화동인이죠. 4호,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2009년부터 부산저축은행을 통해서 1,100억 원대 대출을 받아서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로 부산저축은행 박연우 회장과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난 정관계 인사 등 모두 76명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때 대장동 개발 관계자는 빠졌습니다. 이를 수사한 것이 당시 중수 2과장이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하천대유 쪽에서요, 부산저축은행에게 1,000억을 대출받았는데요. 네. 액수가 미비하지도 않고 1,000억이나 되는데 왜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더 특이한 점은요, 이 당시 하천대유 쪽 변호사가 박영수 특별검사였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별검사를 하천대유 쪽에 소개한 사람이 김만배 씨입니다. 김만배 하천대유 대주주고요. 우연히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또 이해할 건데 우리 얼마 전에 확인했죠. 김만배 대주주의 누님이 윤석열 그지요? 아버님의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연이 거듭될 수 있는가? 윤 전 총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은 관련 사건이 아니었다면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코미디 같은 얘기다라며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법원에서는 아마 12년인가 14년인가부터 시작해서 쭉 중형 선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재산 환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제가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왜 대장동 걸 알고 자기를 수사 안 했냐고 하는 거랑 같은 얘기 아닙니까? 참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김호수 검찰총장도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부실한 부분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며 이야기에서 재수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실 수사가 본질이라면서 대대적인 국면 전환에 나섰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조급한 3.6 꼼수라며 이재명 후보가 비리 결정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실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자금 일부가 대장동 개발에 유입된 점을 부각하며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 전 총장을 정조준하고 나선 겁니다. 특히 박영수 특검이 당시 변호사로 개입한 점을 거론하며 박영수 사단인 윤 전 총장이 부실 수사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당장 박영수 특검 주변 100억 수수료 있는데 다 계좌 추적을 해보십시오. 당장 돈을 지금 받은 게 확인된 곽상도는 50억을 지금 아들을 통해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1심 판결에 근거해 곧바로 고발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판사 세평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국가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깼다는 주장입니다.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다라는 뜻입니다.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통해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번.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격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자료도 증인도 없는 맹탕 국감을 만들고 있다면서 조급한 3.6 꼼수라는 비아냥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당으로 접수된 국민국감 의견서만 보더라도 이 후보는 당장 구속되어도 이상할 게 없는 비리 결정체라고 판단됩니다. 치열하게 경선 중인 대권 주자들도 이 후보를 향해서는 협공을 펼쳤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의 사기 행각에 놀아나면 안 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홍준표 의원은 대선을 안개 속으로 끌고 가는 게 비리 덩어리 이재명의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명분 없는 반대를 멈추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한 가운데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아예 스튜디오를 차리고 종일 라이브 방송을 하며 이 후보의 국감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위례에서도 있었고 나중에 우리 보면 의왕시에서도 있잖아요. 네. 요거를 유동규가 그것만 삭제했어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사라지는 7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렇죠. 이거는 누구와 연락을 했던 것인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초대형 이슈를 두고 책임을 상대 진영으로 넘기기 위한 여야의 전면전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네, 이렇게 정치권에선 대리전으로도 번지고 있는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이자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귀국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남 변호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수많은 취재진과 일부 시민단체까지 몰려들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미국 사전 도피 의혹도 있었는데 왜 들어오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화천대유 특혜 언제부터 한 줄 알고 계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 귀국 직후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로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1,000억 원 넘게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이번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일단 남 변호사의 체포영장에는 뇌물공여 약속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김만배 씨와 닮은 꼴 혐의로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약속하고 성남시에 최소 1,0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한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와 우선 재판에 넘겨야 하고 기각된 김 씨의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찰이 맞닥뜨린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찰은 김만배 씨와 업자 정모 씨가 각각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는 뇌물 5억 원과 3억 원에 대해 남 씨가 돈을 분담하거나 전달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한 업체 유원홀딩스에 투자금 명목으로 35억 원을 건넨 실제 이유와 사무실 회계장부에서 흔적이 나온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수표 4억 원의 용처 등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 시한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은 이르면 내일 남 변호사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청구 이후 일단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 성패의 첫 관문이 될 텐데요. 남 변호사에 대한 즉시 체포 결정, 한시라도 빨리 조사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뒷북 논란 등 이런저런 잡음 속에서 남 변호사 조사가 수사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귀국 이후 검찰에 자진 출석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검찰의 선택은 공항에서 즉시 체포였습니다. 미국 도피 전력이 있는 데다 최근 부실 수사 논란이 잇따르자 핵심 인물 신병을 확보해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특별수사 전문검사가 석연치 않게 수사팀에서 배제됐다며 내부 갈등설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뒷북 비판을 받았던 성남시청 강제수사는 추가 압수수색 때에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대상에서 빠져 물음표를 낳았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중앙지검은 공식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기존에 진행해오던 복잡한 기업 사건에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를 겸임하는 것일 뿐 배제된 것이 아니고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수사 단계와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불똥은 김호수 검찰총장에게도 튀었습니다.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 변호사 이력이 도마에 오른 건데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나온 김 총장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억울하다는 수사팀의 수사 의지는 분명하고 또 정말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 또 앞으로
더 열심히 수사할 거다. 그러니 조금만 좀 지켜봐 주십사 말씀드리고, 성남시 고문 변호사 정말 이거 뭐 지역 봉사 차원에서 한 건데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 사건하고 일체 관련 없습니다. 네. 흔들림 없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지만 이래저래 남욱 변호사 조사에 승부를 걸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우선 뇌물과 배임 혐의를 집중 조사한 뒤 남 변호사도 김 씨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한 350억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 변호사를 포함해 김만배 씨 등 이른바 핵심 인물 4인방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상당한 만큼 조만간 대질 조사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일단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차적인 수사 성패의 갈림길이 될 전망으로 사면 초과에 몰린 검찰이 유의미한 진술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새 거리두기가 적용된 첫날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000명을 조금 넘었는데요. 백신 접종이 증가하면서 유행 규모가 점진적으로 줄고 있다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수도권 8명, 비수도권에서는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 새 거리두기가 시행된 첫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50명으로 전날보다 370명 줄었습니다. 4차 대유행이 시작한 지난 7월 초 이후 103일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한때 하루 확진자는 3,000명을 넘기도 했지만 열흘째 2,000명 아래를 유지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유행 규모도 점진적 감소세를 나타낸다고 진단했습니다. 아마 접종률이 높아지고 또 특히 그 유행을 4차 유행 때 가장 많은 높은 발생률을 보였던 청장년층의 접종률이 높아진 게 이제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 이동량이나 사회 경제적 접촉 빈도를 나타내는 간접 지표는 대부분 더 오르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 증가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한 새 거리두기 시행으로 방역 긴장감이 일시에 풀어질 경우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폭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예방접종 참여와 방역수칙 지키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위중증 환자가 300명대 초중반을 오르내리면서 늘지 않아 전체적으로 의료체계에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기준으로 제시한 전국민 70% 접종 완료는 이번 주말쯤이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이 가까워지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이판 여행 상품은 이미 연말까지 예약이 꽉 찼고 유럽 상품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여행사는 코로나19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유럽 여행 상품 판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좋은 날 좋은 여행 참 좋은 여행입니다. 네, 스페인 지금 여행 가능하시고요. 자가격리 없이 진행 가능하십니다. 유럽 여행 문의만 하루에 200건이 넘습니다. 유럽 한 나라를 선택해 10일 정도 집중적으로 여행하는 상품인데 지난 5일부터 지금까지 2천여 명이 예약을 마쳤습니다. 백신 완료자는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자가격리가 면제되기 때문에 입출국 시 코로나 검사를 받는 점 외에 예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프로모션 요금가로 지금 현재는 진행이 다 가능한 상태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정상적인 가격에서 20-3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사이판은 올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연말까지 예약자가 8,000명을 넘어서며 사이판 여행 상품은 완판됐습니다. 북마리아나 제도가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 덕분에 사이판 재방문을 희망하는 여행객도 많고 대기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여행객이 찾을 수 있도록 숙소 확보 등 여러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정말 저렇게 맑아서 물 밑이 다 보이는 거예요?
팀장님? 맞습니다. 예, 지금 안에 산호초가 다 보이는 거예요. 사이판과 인접한 괌을 찾는 여행객도 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이 괌 현지에서 생방송을 진행해 여행 상품을 판매했는데 100여 명이 몰리며 순식간에 매출 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괌이 사이판에 이어 가장 인기 있는 휴양지 중 하나인데다 앱으로 접종 확인이 가능한 점 등 여행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괌 상품 판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괌 상품 판매 기준 시장 최고 판매치를 기록할 정도로 고객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해외 여행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시작됐고 내년에는 여행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개훈입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개국이 방역 조치를 사실상 해제한 가운데 북유럽 항공사들도 현지 시간 18일부터 기내 마스크 착용 규정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DPA통신은 스칸디나비아 항공과 노르웨이안 항공 등 4개 항공사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을 오가는 여행객들에게 항공기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더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내 지역을 벗어나 다른 국가로 가는 항공기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16살과 17살 청소년 그리고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청소년은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일부 의료기관 혼선으로 모더나로 잘못 놓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없는 건지 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지 이형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16살에서 17살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 학생들은 보호자나 친구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면 수업을 좀 더 하고 싶은 마음. 학교 생활이 이제 친구들 보러 가는 거기도 하니까 대면 수업이 훨씬 더 장점이 많아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함께 오지 않으면 전화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같이 부작용에 신경 쓰는 애들은 많이 없었고요. 애들도 다 많이 맞을 것 같아요. 성인 접종 때보다 얇은 바늘로 주사를 놓는데 접종 용량은 같습니다. 화이자입니다.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 심낭염 발생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드물게 나타나는 만큼 백신 이득이 더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접종을 마친 고3 학생의 경우 10만 명당 3.6건에 그쳤고 우리보다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미국도 100만 건당 최대 34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숨이 가쁘거나 숨 쉴 때 통증이 있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고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고 실신 등이 생기면 그때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부정출혈이나 생리불순이 일부 나타나기도 하지만 백신과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성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주사를 동시에 맞아도 됩니다. 인플루엔자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좀 우선적으로 하고 자궁경부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인 경우에는 조금의 간격을 두고 맞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청소년 접종이 허가되지 않은 모더나 백신을 잘못 놓는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상 반응이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접종은 같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임신부 접종도 시작됐는데 12주 미만 초기인 경우 임신부와 태아 상태를 살핀 뒤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이 시작이 된 가운데 얀센 백신의 효과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접종 후 5개월쯤 지나면 예방 효과가 3%로 급감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얀센을 맞은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결정할 수 있도록 서두를 계획입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한 번만 맞으면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보는 얀센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다른 백신에 비해 급격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얀센 백신을 맞은 미국 내 62만 명의 제대 군인을 추적 분석했더니 올해 3월 88%이던 예방 효과가 5개월 지난 8월에는 3%로 떨어진 것입니다. 같은 기간 모더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92%에서 64%, 화이자도 91%에서 50%로 예방 효과가 낮아졌지만 얀센만큼 그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백신 접종자와 비교해 돌파 감염 사례도 더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부터 예비군과 민방위대원 등 약 147만 명이 얀센 백신을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얀센 백신의 효능 저하를 지적하고 추가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문재인 대통령도 얀센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 계획을 서두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보건당국도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부스터샷 계획을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추가 접종은 통상 접종 뒤 6개월이 지난 뒤 진행되기 때문에 12월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전문가 자문 그리고 다음 주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서 얀센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에 대한 계획을 좀 더 빨리 결정해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 얀센 백신 접종자들은 추가 접종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계열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최근 얀센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는 연구도 있어 관련 사례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네, 우리 돈으로 한 세트에 82만 원. 코로나19 치료제 판매가입니다. 원가보다 수백 배 부풀려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개발국은 엄두도 못 낼 가격입니다. 이러면서 백신과 마찬가지로 치료제 역시 저개발국 소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가 미 식품의약국에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하면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몰누피라비르 한 세트는 200mg 캡슐 4정을 하루에 2번 5일 동안 모두 40개 복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미국은 한 세트에 $700, 우리 돈 82만 원에 170만 세트를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체 구매액은 $12억, 우리 돈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CNN은 전문가들의 원가 분석을 인용해 몰누피라비르 한 세트의 비용은 $18, 우리 돈 약 2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약회사가 신약에 많은 이익을 붙이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미국 정부가 먹는 약 개발에 자금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같이 높은 가격은 놀라운 일이라고 CNN은 꼬집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등 인도주의 의료단체와 전문가들은 머크가 특허와 가격, 공급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수단은 전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 취급돼야 하지만 백신 공급 과정에서 봤듯이 부유한 국가들의 자국 이기주의 때문에 치료제의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유한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치료제 주문에 나서 백신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쟁탈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 호주 등 10개 국가가 머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NN은 상대적으로 백신 도입이 늦었던 아시아 국가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먹는 치료제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요즘 주유소 갈 때마다 휘발유 값이 달라져 있다는 거 느끼시는 분들 많은데요. 국제유가 상승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값이 급기야 1리터에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안 그래도 치솟는 물가를 더 자극할 거란 우려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주유소를 찾는 손님들은 리터당 휘발유 값에 한번 놀라고 기름을 가득 넣은 뒤 나오는 영수증 금액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올해 초만 해도 리터당 1,400원대였던 걸 생각하면 어안이 벙벙한 가격입니다. 제가 운전을 한 4년간 했는데 이렇게 2,000원, 3,0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로 계속 올라가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되죠. 실제 전국 휘발유 가격은 연일 치솟아 현재는 1리터에 1,72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1,700원을 넘어선 건 7년 만입니다. 서울에선 1,800원을 돌파했습니다. 2,000원을 넘는 주유소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국내 기름값이 오르는 주된 이유는 선행지표인 국제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배럴당 82.99달러로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특성을 고려하면 물가에 비상이 걸린 셈입니다. 상승하는 수입 물가는 결국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초만 해도 1%대 전후로 낮은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2%대가 일상화됐고 이번 달에는 아예 3%를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유통업계는 제조원가 압박에 못 이겨 벌써 일부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추세입니다. 3%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지수는 현재 나와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정부는 일단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류세를 낮추면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기에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고 탄소 중립 정책에 반하는 조치이기도 한 만큼 정부의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대출 총량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오늘부터 전세대출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심사는 더 까다로워져서 전세대출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대출 규제가 완화된다지만 은행 창구는 평소처럼 한산합니다. 오히려 은행들의 심사는 더 깐깐해집니다. 대출을 신청해도 전세금이 오른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의 성장세를 관리하며 한정된 대출 재원을 전세금 마련과 같은 실수요 자금에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이 같은 전세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규 대출자들은 지금처럼 전세값의 80%가 한도입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은 안 되고 반드시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자금이 엉뚱한 투자처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도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신규 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4분기 은행의 가계대출이 전분기에 이어 큰 폭의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은행 대출자의 신용 위험도가 전분기보다 3배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술김에 폭행. 몇 달 전에도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택시기사가 술 취한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경찰서로 연행이 된 뒤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인천 부계동 도로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뒷문으로 다가가자 승객이 차에서 내리더니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택시기사가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데도 아랑곳 없이 목덜미를 잡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무릎으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폭행은 1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온몸을 얻어맞은 택시기사는 의식을 잃고 인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60대인 택시기사는 지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대 남성인 승객은 경찰서로 연행돼서도 욕을 하며 저항하는가 하면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에서 깨기를 기다려 오후 늦게 조사에 나섰고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많이 다치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상해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 조사 후에 영장 신청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폭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5달 전 서울 신림동에선 20대 취객이 택시에서 구토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택시기사를 차도에 쓰러뜨린 뒤 마구 때려 이빨을 부러뜨리고 뒷머리를 다치게 해 구속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손님이든 태워야 하는 택시기사들을 보호하려면 기사를 상대로 한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아주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범죄는 우리 가중처벌하잖아요. 예를 들어 여성, 노인이나 아동이나 장애인처럼 택시기사도 마찬가지예요. 또 차 안에서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제도적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부산의 한 거리 상점에는 난데없이 볼링공이 날아들었습니다. 70대 남성이 사람과 차가 다니는 오르막 도로 위쪽에서 아래로 실제 볼링하듯 굴린 겁니다.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리창이 부서지는 등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볼링공을 들고 도로로 걸어 나옵니다. 허리를 굽히는가 싶더니 실제 볼링을 하듯이 공을 힘껏 굴립니다. 내리막길을 따라 굴러내려간 볼링공은 150m 떨어진 상가 1층에 있는 안경원을 덮쳤습니다. 빠른 속도로 굴러내려온 볼링공은 2m가 넘는 높이로 튀어올라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포탄에 맞은 것처럼 유리창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렸고 볼링공이 떨어진 진열대도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4kg이 넘는 볼링공은 편도 2차선 도로의 교차로와 건널목, 인도까지 통과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맞거나 움직이는 차에 부딪혔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일인 어제는 휴일인 관계로 지나가는 행인이 적었고 안경점 또한 영업을 하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천만다행히도 물비피해로만 종결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일대 CCTV를 확인한 경찰은 볼링공을 굴린 70대 A씨를 근처에서 곧바로 붙잡았습니다. A씨는 버려진 볼링공을 주었다가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피해 점주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갖고 이제 한번 만지보다가 손을 놔뒀어. 구멍이 넓어가지고 손이 작을게. 피해자는 A씨 또한 많이 놀랐을 거라며 수리비 외의 보상이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이고 연세도 많아요. 70 넘으셨는데 그렇게 막 보상비 내달하기는 빡빡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안 하고 싶었고 그렇게 안 하기로 마음 먹어서. 경찰은 A씨에게 과실재물 손괴 혐의를 적용하고 양측이 합의하면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이례적으로 10월 추위가 계속되면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고 강원 산간에는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빨리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초겨울 추위는 주 후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심병원에 설치된 소아청소년 선별진료소입니다. 감기 등 호흡기 증상이 의심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진료하고 혹시 모를 코로나 검사도 진행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찾아온 이례적 초겨울 추위에 병원에는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감기 걸릴 것 같아서 좀 걱정돼요. 날씨도 추워지고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왔어요. 이틀째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대관령 아침 기온이 영하 4.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파주 영하 1.5도, 춘천 영하 0.3도, 천안 영하 1.2도, 순천 영하 1도, 의령 영하 0.7도, 서울 2.8도를 기록했고 수도권에 이어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도 10월 중순 기준 관측 이래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이례적 10월 한파는 몸의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되면 여름에 비해서는 감기 환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감기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나 어린 아이들인 경우에는 연령에 맞는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내륙 지방의 아침 기온은 잠시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는 강원 산간에는 올가을 첫눈이 기록되겠고 이후에는 다시 2차 한기가 남하하면서 추워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례적 10월 한파의 심술이 이번 주 후반까지 계속되겠다며 감기와 독감 등 건강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그분의 진면목은 권력과 돈의 교집합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누가 도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작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습니다.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 장치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 되면 자,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성남시는 대장동을 신흥동 1공단 부지와 결합하고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로다가 뭐를 해갖고 대비를 나도 그러고 싶어. 당장 영상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신 분이 이재명 지사님이시고 또 실무자는 유동규다. 네, 오늘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라 할 수 있었습니다. 대장동 몸통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총공세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돈 받은 국민의힘이 도둑이라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유는 차차 듣기로 하고 단답형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재명 지사 국감장에 나가길 잘했다고 보십니까? 예, 잘했다고 봅니다. 네.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결정적인 한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여쭤봤는데 이유는 차차 질문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정적 한방이 없다고 하셨는데 자, 국민의힘 앞서 영상 구성에 나왔던 것처럼 영화 속 장면도 들고 나왔고 사진도 들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다 알려졌습니다만 그 사진 자체가 원래 본질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폭과 연루서를 제기를 했는데 그 사진이 나중에 민주당 의원에 밝혀진 걸로 보면 본인이 돈 자랑한 거예요. 본인이 월 2,500만 원 번다고 자기 SNS에 올린 글이었고요. 예. 그 사진을 가져다가 이재명 지사에게 돈 주면서 찍었던 사진이라고 얘기하면서 빈축을 샀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걸로 김용판 의원이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는 영화도 보여주고 이랬는데 이벤트성으로 그걸 보여줄 수는 있지만 실제 오늘 나와서 이재명 지사에게 질문하는 국민의힘들의 질문 내용을 보면 네. 이전에 이미 다 나왔던 얘기예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었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고 실제 이재명 지사에게 본인의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는 꼴이 됐다 결국은. 결국 국민의힘이 예전에 나왔던 이외에 다른 어떤 증거나 내용들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이재명 지사가 도리어 본인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하는 그런 결과만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뉴스 보신 분들은 그 사진이 뭔가 싶으실 텐데 잠시 뒤에 또 해당 사진과 함께 어떤 논란이 있는지 알려드리겠고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여배우 스캔들, 형수 욕설,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국민의힘이 많은 걸 좀 가지고 나오긴 했거든요. 모의고사에서 다 푼 문제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냈어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좀 당황할 그런 문제를 냈어야 되는데 이미 이재명 후보가 모의고사에서 다 풀어가지고 예상, 질문, 답변 다 준비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되게 여유롭게 아주 웃으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을 좀 반박하는 등 상당히 준비를 잘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폭 연루설은 처음 나온 거긴 한데 약간 증거에 있어서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더 논란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아쉬운 점은 변호사비 대납 부분이에요. 정말 상당히 비싼 금액의 변호사분들이거든요. 막강한 변호사들 14명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지급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과연 그분들을 2억 5천만 원의 변호사로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계속 2번, 3번 추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20일 날에 있을 네. 국토위 그때 국감 때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검증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바람이 있다면 민주당의 30 의원께서 이재명 후보는 구속당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에 나가도 질 가능성이 있다. 나는 3명에게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 제보를 한 분들이 예를 들면 국민의힘 쪽에 제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30 의원께서 국민의힘 쪽에 좀 힌트를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선 중에 이제 민주당 경선 중에 나왔던 얘기를 또 얹으셨는데 모의고사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몸통 발언 아니겠습니까? 관련 발언도 들어보고 하나씩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분. 그러나 그분의 진면목은 권력과 돈의 교집합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고문치사, 정치사가 아니라 유서 대필 사건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왜 거기다 드리겠어요? 여기 의원님들을 드릴지 혹시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게이트 프레임 싸움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논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의혹을 가지고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계속 주장을 하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심지어 오늘 체포됐던 남욱 변호사가 모 언론사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됐잖아요. 그 보도 내용 보면 그분은 이재명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남욱 변호사도. 지금 다른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번에 국정감사 나와서 물론 나중에 뭐 정치인이라고 단언할 수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지만 초기에는 이재명 지사, 소위 이제 그 이재명 지사는 이름을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정치인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뭐 김만비 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고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재명 지사와는 연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와서 이재명 지사가 모든 걸 다 설계했고 이재명 지사가 다 잘못했고 이재명 지사가 뇌물 받은 것처럼 프레임을 몰고 간다고 이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사실은 다른 증거 전혀 없이 저렇게 말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아니 대체 증거도 없는데 저렇게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는 아까 그 얘기한 거는 곽상도 의원한테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는 본인이 만약에 본인이 그걸 주도했고 본인이 뇌물을 받았고 실제 이 모든 그 게임에 본인이 모든 관여를 했다고 하면 그 돈을 왜 곽상도 돈을 주겠냐. 뭐 다른 정당의 의원이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반어법을 얘기하면 본인은 전혀 개입돼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프레임으로 가는 거라 하더라도 증거와 어떤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이재명 지사가 연관돼 있다라고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볼 때 좀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재명 지사가 국감장에서 일단 도의적인 부분, 뭐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또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방금 보신 대로 곽상도 의원 아들을 언급하는 등 좀 공세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기도 했거든요. 감정이 들어간 말 같아요. 곽상도 의원 아들은 강아지보다도 못하다. 그런 뜻으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작심하고 이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심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 다수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께서는 이것은 이재명 게이트고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은 밝혀져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수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과 눈높이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조국 장관, 윤미향 의원, 본인들은 잘못 안 했다고 수차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장에서도 그러고 기자회견장에서도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분노와 화를 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이 결코 이번 청문회는 본인들이 무사히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지지층의 환호만 일으킬 뿐이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좀 저거는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도 심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감장에 청문회를 방불케 하다 보니까 교수님도 방금 청문회라고 언급을. 조국 청문회. 조국 청문회를 언급하신 건가요? 조국 청문회. 네,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도 언급하셨는데 혹시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재명 지사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게 그 대선 전까지 특검의 경우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거도 없이 계속 이재명 지사를 끌고 들어가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 모든 일에 연관돼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가 없고. 그러면 특검에서 뭐 여야 간에 다투고 언제 할 거냐, 누구를 세울 거냐 이러다가 논란되면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재명 지사나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 빨리 수사 결과를 검찰과 경찰이 내서 명확하게 밝혀줘야 국민적 의혹이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되는 것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고 일단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고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또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부터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 또 다른 공세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고리로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왜 윤 전 총장을 언급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그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되면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냐 이 질문에 이재명 지사가 윤 전 총장의 측근을 언급한 건 고발 사주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의혹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연루돼 있으면 아니면 그것이 밝혀지면 사퇴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네. 이것은 토론이나 청문회장에서 내가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다시 되질문한다라는 그런 법칙을 잘 지킨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윤석열 후보를 끌고 들어온 것은 좀 부적절해 보여요. 하지만 지지층들은 야, 시원하게 반응 잘했네, 대응 잘했네,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쭉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흥분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화내지 않는 모습 보이면서 좀 예행 연습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좀 말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래도 아쉬운 대응이 있다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지사가요? 네. 이재명 지사가 대응하는데 아쉬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잘 준비해서 온 것 같아요. 지금 장 교수가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 지사가 혹시나 우려했던 것은 뭐 욱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자극적인 발언을 하거나 이걸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왔어요. 그 말은 결국 준비를 잘 하고 나오신 것 같고 일부러 그렇게 대응하신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거나 욱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화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흐려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잘 컨트롤, 감정 컨트롤도 하면서 대응을 잘했다, 침착하게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민들한테는 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두 분께서 오늘 이 국감 현장 새로 나온 부분으로 지목하신 부분이 이제 조폭 연루설, 이제 국민의힘이 제기한 부분인데 하루 동안에 좀 이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사진과 관련해서 좀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흐름이 바뀌었는데 관련 발언도 듣고 나서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이 언제적 사진이냐면요. 시장님도 아니었던 2018년 11월 21일자 저 조폭이라는 사람이 내가 사채업에서 돈 벌었다고 렌트카 사채업을 통해서 돈 벌었다고 띄운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예? 이 면책특권 저는 제한하는 게 제 목표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면책특권을 명백히 고의를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하는 경우는 처벌하고 배상 책임지는 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네. 시간 순서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민의힘의 김용판 의원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면서 이른바 돈달발 사진을 국감장에 들고 나왔는데 이제 조작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 상황인 한병도 위원 발언과 이재명 지사 발언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면책특권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완전히 허위 사실이다. 내가 뭐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겠느냐. 네. 그리고 조폭이 사업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의 뒤를 봐줬겠느냐. 이런 식의 항변을 한 건데 김용판 의원이 저런 증거물을 제시할 때는 두 번, 세 번 좀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지금 논란의 사진. 그렇죠. 저런 기초적인 증거물이 허위다라는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하면 주장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여러 가지 성남 국제 마피아파랑 연루되어 있다라는 소문은 많았었고 사진을 보면은 조폭 중에 한 명이 이재명 지사 집무실에 들어가서 발을 책상에다 올리는 그런 사진까지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명확히 좀 해명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렇게 돈을 좀 나는 이재명 지사한테 20억 정도 돈을 갖다 주는데 같이 있었어요 라고 증언을 한 그 조폭이 한 언론사랑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요 제가 거짓말했다면 처벌받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사실 확인 작업이 필요하고 논란이 계속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문제 논란의 사진은 2018년 11월에 찍힌 사진인데 참고로 이재명 시장은 2018년 당시 3월까지 재임한 것으로 그렇죠. 확인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들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진 때문에 사실은 김용판 의원의 주장이 완전히 탄핵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디서 사진을 가져왔는지 제가 그냥 추측한데 김용판 의원 아마 그 조폭이라는 분이 준 사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실관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국감장에서 저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저 사진 딱 띄워놓고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저 사진 딱 보면 정말 2천만 원 줬겠네? 20억 줬겠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자극적인 사진이에요. 근데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이 사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폭이라는 사람이 자기 SNS에 돈 자랑 사진을 하고 올린 거예요. 자기가 광고회사 창업하고 렌트카 동업 등으로 월 2천만 원 고정 수익이 창출됐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이 돈을 따발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돈 벌었다는 거 자랑하려고 찍은 사진 가지고 돈을 줬다라고 저 사진을 제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용판 의원의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 교수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은 설이고 의혹이지만 그분이 사실로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아무리 이제 그 면책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자극적인 사진을 보여줄 때는 그것도 국민 앞에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실관계 확인해봐야죠. 그냥 제보했다고 제보받은 그대로 갖고 와서 뭐 의도를 갖고 제보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의원쯤 되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보여줘야 정상일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은 김용판 의원의 큰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큰 틀에서의 어떤 국감장의 오늘 이재명 지사에 대한 국감장 평가는 두 분의 평가를 좀 들었는데 오늘 또 국감장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를테면 부실수사 논란이 또 나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를 연결고리로 또 공세 반격에 나선 건데 자, 대장동 의혹과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어떻게 좀 연결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이 불법적으로 여러 가지 뭐 대출을 해준 사건인데 당시에 이 사건을 조사한 사람이 대검 중수부 이과장이었던 현재의 윤석열 후보예요. 그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LH가 공공개발하던 대장동 땅에 대해서 민간 개발 이익 독식을 하려고 민간인들이 땅을 사는데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 원 정도를 대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부산저축은행이 저런 불법적이고 말도 안 되는 대출을 하는 것을 제대로 수사했으면 그 사람들이 민간업자들이 땅을 못 샀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장동이 저런 식으로 개발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인데 저것은 너무 좀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2011년 일과 2015년 일을 같이 연관시키는 것은 4년 이상의 기간 차이가 있고요. 저는 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김호수 검찰총장이 여당 송기현 의원이 아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이 잘못된 처신을 조사를 한 거 아니냐,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야당 대선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공권력을 활용한 것이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정리해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부실 수사가 당시의 부실 수사가 대장동 어떤 의혹 게이트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논리인데 지금 장 교수님께서는 김호수 총장이 또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시고 계신 거거든요. 장 교수가 빼먹은 게 있어요. 말하시면서 빼먹은 게 뭐냐면 2011년 사건, 2015년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원래 지금의 대장동의 논란이 된 뭐 정영학이나 남욱이나 이런 분들이 2011년에도 대장동 관련한 개발을 하려고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약 이걸 잘 막았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 화천대유니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걸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지금의 문제가 되는 화천대유 만들고 뭐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만 2011년에도 이미 그 사람들이 이 땅을 LH에서 개발하는 걸 못하게 하고 민간 개발로 바꾸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PF가 이루어졌고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사는데 1,100억 원 민간이 그때는 LH가 주도하고 있었는데 민간이 땅을 사는데 돈을 빌려줬다는 것도 이상해요. 거기에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A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데 역할을 했던 A씨라는 분, 부산저축은행과 가까운 분. 이분의 변호를 누가 했냐면 박영수 특검이 합니다. 변호사로.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윤석열, 박영수 이 두 사람이 특검에서 같이 활동을 했잖아요. 거기에 김만배까지 세 사람의 연결고리가 2011년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2011년도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이 사건 이후에 나중에 윤석열 후보의 아버님 집을 또 김만배 씨 누나가 사잖아요. 네. 그때는 뭐 연관성이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거기에서. 그러나 그것도 그러면 연결된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대장동 관련해서 뭐 하나만 있으면 뭐 박영수든 김만배든 이름만 나오면 다 연결해서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말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지금 이렇게 대장동 이슈가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으니까 수사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지사 화법으로 좀 비판을 하자면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2016년, 뭐 17년, 18년에 박영수 변호사랑 국정농단 특검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 당시에 11년도에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화천대유로부터 2010년이나 11년도에 딸과 친척이 상당한 금액을 받을 거라고 2011년도에 예측을 해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려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요. 야당 대선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여당 국회의원과 검찰총장의 합작품이 아니냐라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교수가 얘기하는 부분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특검 얘기만 했는데 그 전에 두 사람이 알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김만배 씨와 세 분이 같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성이잖아요. 그렇지. 몇 그러면 번의 가능성이 지금 국민의힘도 만약에 가능성 가지고 모든 걸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증거도 없이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무슨 이슈만 나오면 언론도 보도를 하고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조사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식의 입장이면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손준성 검사가 뭐 검찰총장한테 보고했을 것이다라는 추측만 가지고 지금 윤석열 후보를 계속 불법 뭐 고발 사주 의혹 뭐 알고 있지 않았느냐, 보고받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아니 그게 아니죠. 공수처에서 지금 조사한 내용 뭐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것까지는 확인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윤석열 후보와의 연관성은 모르지만 거기까지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도 지금 여러 가지 나온 내용들이 증거가 없어도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민주당도 연관성에 대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 조사를 하자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 말씀 들으면 시청자분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또 물론 고발사주 의혹 포함해서 확인할 게 많구나.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 참 많구나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남욱 변호사가 또 귀국을 하면서 이번 대장동 의혹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거든요. 검찰 수사 내용 또 다음 있을 국감 또 예정 국감장에서 또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대응할지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이번에 화력에 집중할지 또 추후 뉴스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네 번째 TV 토론에서 말 그대로 뜨겁게 맞붙었는데 한번 관련 발언들 어떤 얘기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서 구속시킨 것은 저절로 드러난 정의의 실현입니까? 정치보복입니까? 우리가 지금 두 분의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잡듯이 막 뒤져가지고 한 거는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입니까? 아닙니까? 글쎄 저는 그 당시에 그 수사 과정이 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박연차 씨가 보복입니까? 사법정입니까? 아니 그거를 수사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른바 일타 강사로 활약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의 또 윤석열 후보를 향한 공세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제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영남 민심을 의식한 걸까요? 장소가 장소이다 보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울경이잖아요. 부울경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아니면 우호적인 성향이 높고요. 또 나머지 두 분의 이제 보수적 성향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극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약점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리스크하고 플러스해서 본인이 검찰에 있으면서 수사했던 수사 내용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보면
뭐 진보적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수사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지만 네. 보수적 입장에서 보면 뭐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보수 괴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껴질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한테 좀 더 유리하게 표가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즉 부울경 지역의 유권자들을 향해서 그 유권자들의 성향이나 아니면 유권자의 정치적 어떤 지지도 이런 부분들을 좀 의식해서 하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거는 거짓말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것을 내가 수사하지 않은 사람인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최재경 중수부장이 밑에 중수 1과장으로 데리고 있던 분이 당연 윤석열 중수 1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사를 같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앞서 그 원희룡 후보랑 공방을 벌였던 대목에서 마지막에 그걸 수사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대목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언론을 보면은 중수부장이 최재경 중수부장이었거든요. 중수 1과장이 윤석열 지금의 후보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논의해 보겠다라는 기사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언론의 그 사이트에서 지지층들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네. 사소한 건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할 때는 그냥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 할 때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봐라, 이 윤석열 후보가 아직도 민주당 정권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또 공격도 몇몇 사이트에서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칫 잘못하면은 박근혜 이명박이라는 어떠한 60대 이상의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얘기를 조금 많이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앞서 교수님이 사소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본질에는 좀 들어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도 지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깨를 이렇게 친 거죠. 네. 화면이 있을 겁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화면을 다시 한번 보면 윤 전 총장이 이제 홍준표 의원 후보를 이렇게 툭 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거거든요. 이제 1대1 토론과 관련해서 토론의 직후의 상황인데 한번 보시죠.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물론 이제 토론의 어떤 정책적인 공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앞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SNS 상에서 누리꾼들의 또 설왕설래 오가고 있는 부분인데 참고로 이제 연수원 선후배 이런 것들도 좀 뭐 23기냐 14기 이런 것도 좀 거론되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저거는 제가 볼 때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손을 치는 것도 저 보세요. 지금 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상당히 뭐랄까요?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네. 후배를 대하듯이 쳐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예를 들면 그냥 후배 만나서 열심히 해. 뭐 이런 식의 그 손동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게 그냥 정말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 저렇게 치지 않죠, 손을. 지금 상당히 세게 2번을 쳤어요. 그리고 지금 입 모양 때문에 많은 이제 인터넷에 상당히 뭐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만해라 이런 말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모릅니다. 저기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입 모양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 선배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홍준표 후보는 검찰 선배고요. 국기수 선배예요. 국기수 선배. 그리고 나이도 많습니다. 정치 경력도 26년대요. 그런 분한테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만약에 그만하라고 얘기했다거나 또는 네. 저 행동만 봐도요. 상당히 저거는 예의 없어 보이는 부분이에요. 어른을 향해서 애를 본인보다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은 분이 아무리 토론에서 본인이 좀 기분이 상했든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저렇게 툭툭 사람을 친다고 하는 것, 그것도 나이가 많은 자기보다 선배인 사람을 치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예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에요. 네. 제가 볼 때 저 모습은 많은 이제 60대 70대 이런 어르신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게 들릴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화면의 어떤 본질은 두 후보 간의 신경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토론에서도 홍 후보가 오징어 게임 대선이다 이렇게 일침을 하니까 윤 전 총장, 윤 후보는 홍준표 의원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반격을 하기도 했고요. 아마 신경전의 연장이 아닐까 싶기도 그렇죠. 하고요. 저런 어깨친 행동에 대해서 그 윤석열 후보 캠프의 대변인은 그냥 두 분 사이는 친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무례한 부분이죠. 저희가 이제 최진봉 교수님하고 토론회하고 끝나고 나가면서 제가 최진봉 교수님 어깨를 저렇게 2번 툭툭 치고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뭐 예의에 맞겠습니까? 아무리 뭐 친하고 뭐 두 분 사이가 좋더라도 저거는 조금 과한 행동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영입 경쟁도 좀 치열해지고 있는데 캠프 간의 몸집 분위기라고 해야겠죠. 일단 윤 후보 측에서는 TK 지역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는데 또 라디오 인터뷰 발언, 그러니까 주호영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30 관련이죠?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사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대별로 보면 지지율에서 홍준표 후보가 2030에서 앞서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20대, 30대에서 지지율이 좀 낮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20대, 30대는 정치인들의 그 이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가까이 뉴스를 접하고 보는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명확하게 20대, 30대의 정치적인 어떤 이해력을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보여요. 20대, 30대가 저 말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선거 기간에는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 연령대나 특정 성에 대해서 이런 비하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돼요. 저는 주호영 의원이 저런 얘기하는 건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20대, 30대가 그러면 예전의 정치를 모릅니까? 그러면 뭐 지금 나오는 뉴스만 보고 제대로 앞뒤 분간 못하고 그냥 선택했다. 이렇게 오해해서 들릴 수 있는 충분한 뉘앙스가 있는 발언이에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러면 20, 30대가 자기를 지지하는 게 모르고 그냥 지지한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주호영 의원이 저 발언은 상당히 20, 30대를 비하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본인은 이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건지는 알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좀 부적절했던 발언이라고 보시는 거고. 네, 부적절했지만 또 주호영 위원장께서 불찰이다, 잘못했다라고 했으니 최진봉 교수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주호영 의원의 저런 발언보다 처신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주호영 의원은 원내대표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로 출마한 후보였습니다. 국민의힘에 몇 남지 않은 중진 중에 중진이에요. 저런 분의 역할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특정 캠프에 들어가서 좋아, 내가 우리 후보가 된 경우 또한 대통령이 되면 내가 여러 가지 좋은 자리 가야지 라고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 11월 5일 날 경선이 끝나고 발표가 되면 민주당처럼 엄청난 갈등이 있을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되면은 윤석열 후보 지지했던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로 좀 엄청난 갈등이 불러일으킬 텐데 중진의 역할은요, 그때 그러지 맙시다. 우리 정권 재창출 해야죠. 우리 갈등 일으키면 민주당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좀 우리 상처 보듬고 받아듬고 우리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다 한 팀으로 뭉칩시다 라고 해야 될 역할을 바로 주호영 의원 같은 분이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특정 캠프에 들어간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가 진짜 검찰 선배로서 여러분들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온다. 화가 치밀어 올라. 자, 권성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을 마피아식 이권 카리텔이다. 이렇게 제가 규정을 했어요. 네. 이번 수사할 때 보니까 그 실력 발휘 안 하고 있어 지금.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여서 그런지 이 정권 덕분에 고속 출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수사의 ABC를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영학이가 녹취록 제출하면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부랴부랴 수사팀 확대해가지고 그러면서 마치 압수수색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처럼 말을 유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검찰이 국민 상대로 정말 수사 의지가 부족해. 아니 윤석열 후보 부인이 관련됐다고 뭐 주장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십 명의 특수검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형평성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게 2020년 4월에 그래갖고 지금 1년 한 6개월 지났네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간 게 이 수사가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역량이 좀 한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총장 사건이라서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 겁니까? 그 중앙지검에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많이 밀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사건도 역시 간단하게 금방 해결된 사안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총장 관련된 총장의 부인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더 엄격하게 빨리 해야 된다. 그래야 검찰의 신뢰가 유지가 되잖아요.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자, 공직자의 변호사비 대납은 뇌물 제공이죠.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이 대단히 정황이 구체적인 거예요. 이 변호사 조사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사건을 수원으로 어제 오후에 어제 보냈습니다. 송치가 됐죠? 어제 이송을 했는데 자, 사건의 줄기가 대장동 부패 게이트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관할 때문에 이송을 했다. 이거 자체가 이상하다라는 지적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더군요. 그러나 의혹을 제기를 할 때에는 그 근거가 좀 명확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체 근거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찌라시,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찌라시를 근거로 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 공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격려해 주십시오. 자, 조수진 의원님 신상 발언. 네. 게요. 예, 제가 정회 전에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영상도 일부러 보여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고요. 일부러 그런 건가? 자, 이제 최근 1년 동안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보험이 없는 아르바이트생 등 통계에 안 잡히는 실직자는 더욱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서울 신촌에서 10년째 선술집을 운영하는 조모 씨. 매일같이 알바생 2명이 홀서빙을 했지만 지금은 주말에만 겨우 1명이 나옵니다. 알바 학생들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평일날은 혼자 할 때도 더 많고요. 주말만 그때그때 그 전에 모았던 돈으로 버틴 거죠. 길 건너 민속주점도 코로나 위기를 견디려 종업원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종업원 수는 한 3명에서 4명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단계가 심해졌을 때는 이제 그냥 저희 어머니랑 저랑 이제 한 분만. 최근 1년 동안 자영업을 하다 가게를 접고 실직자가 된 이들이 25만 명에 육박합니다. 20집 가운데 한 집꼴로 문을 닫은 셈입니다. 이 가운데 직원이 있던 자영업자는 4만 명 정도였고 대부분은 직원 없이 홀로 운영하거나 가족과 함께 버티던 이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제 직원 먼저 자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무급 가족 종사자들이 같이 일하다가 그것도 상황이 안 되면은 망하게 되고 그래서 통계에 안 잡히는 그런 인원들이 자영업자들이 망하면서 상당히 많이 실직자가 됐을 거예요. 실제로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무려 34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주기가 팍팍해 직원을 해고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동시에 그만큼 일자리를 잃은 종업원도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역대 최저로 떨어지는 등 모든 지표에서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묻어나옵니다. 플랫폼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단기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걸로 보이고요.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고 있다는 최근의 고용 증가세에도 특히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의 고통과 통계에 안 보이는 실직은 한참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놓고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 한미일 세 나라도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띄운 종전선언 제안에 여야 의원들의 입장은 180도 달랐습니다. 여당은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지만 남북 간에 교착되어 있는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야당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회계협의 그대로 두고 우리가 종전선언을 한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종전선언이라든가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응하는 조치로서 검토되고 또 그런 과정이 비핵화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촉진하고 또 한반도 평화의 입구를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우리 정부가 집중하는 종전선언에 미국과 일본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한미일 3개국은 워싱턴에서 북핵 수석대표 회동을, 서울에서 정보기관 수장 회동을 갖고 종전선언과 비핵화 등 한반도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한연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역삼동의 한 건물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한 명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크레인에서 공사 자재를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에 추락했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인천 선미도 북방 5.6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7.93톤급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5명은 모두 물에 빠져 주변 어선들에 구조됐으나 이 가운데 2명은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을 동원해 이들 2명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사고가 난 어선에 어망 닷줄이 지나가던 여객선에 감기면서 배가 뒤집힌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등 세계적인 우주 산업체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1950년대 미 나사가 민간의 연구 결과를 이전한 것이 큰 역할을 했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누리호 발사 예정일을 사흘 앞두고 YTN에 출연해서 국내 민간 우주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11년간의 연구 개발을 거쳐 발사를 앞두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지상에서 성능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21일 우주로 발사돼 1.5톤급 위성 모형을 600km 이상 상공에 투입합니다. 통상적으로 처음 개발한 발사체의 첫 발사 성공률은 30% 이내인 만큼 이번 발사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산업체 관계자뿐 아니라 연구원들이 굉장히 땀 흘려 오랜 기간 노력해 온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요. 그분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조립을 담당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엔진을 만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품 용접 등을 맡은 중소기업들까지 포함하면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국내 기업은 모두 300여 곳. 이번 발사는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국내 발사체 인재를 육성하고 발사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소중한 경험이며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었습니다. 우주 발사체 기술은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 되지 않는 전략 기술입니다. 그래서 누리호의 경우에도 2010년부터 약 11년에 걸쳐서 연구 개발을 지속해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정부는 이번 발사 외에도 오는 2027년까지 4번의 추가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신뢰성이 확보되면 우리 기업들에 본격적으로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임 장관은 한국형 GPS나 첨단 위성 기술 등 발사체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민간 기업에 발사장을 제공하는 등 민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에서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발생되기까지 공공의 수요를 통해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체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 장관은 우주 정책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위해서 미국의 나사 같은 우주개발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히고 과기정통부 안에 그 조직을 설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이틀째 이례적인 10월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종일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았는데 내일 아침에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첫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14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낮아지겠고 찬바람에 몸으로 느껴지는 쌀쌀함은 이보다 더하겠습니다. 중서부와 호남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린 뒤 점차 그치겠고 영남과 제주도는 낮 동안, 동해안은 낮부터 밤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고 강원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6,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9도, 광주 9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7도, 광주 17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이후 주 후반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때이른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